자, 이제 입지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상권 분석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입지는 뭐죠? 우리 가게가 들어갈 바로 그 위치인 거죠. 네, 상권은 우리 가게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전체적인 범위 안에 주변에 있는 상권인 겁니다. 그래서 상권은 일단 이제 도로 위치 같은 거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 요거는 제가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 방위. 우리 가게가 위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 가게가 여기 있어. 가게가 여기 있는데, 차량 흐름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사람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흐른다. 그 다음에 차들은 뭐 이렇게만 흐른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도로에 우리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유동인구가 여기는 별로 없고 유동인구가 이쪽에 많이 분포한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위, 방향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죠. 자, 교통 발생 원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차량 흐름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 상권 안에 이 차량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 되게 중요하고 이 차량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그런 곳인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주동선과 부동선 사람들이 아까 흐르는 방향에 대한 얘기했었죠. 여기 위치한 요 앞에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 위치를 흘러서 지나다니느냐 아니면 반대편 위치에서만 사람들이 주로 많이 움직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전철 출구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런 사거리에 위치를 했을 때 전철 출구가 어디 위치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 있느냐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전철 출구가 뭐 우리가 이렇게 나 있기도 하고 이렇게 나 있기도 하고 전철 출구가 이렇게 나 있기도 하겠죠. 그러면 전철 출구를 나와서 아파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의 유동인구가 훨씬 더 풍부하게 형성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쪽에는 특별한 뭐가 없어. 그냥 상가들만 있어. 그럼 사람들이 일로 올라와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리로 올라오지 않는 한은 이쪽에는 이 출구에는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동선과 부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업종업태. 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업종업태들이 어떻게 되는가. 상권의 유형이 뭔지, 여기에 상권이 무형이 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입지에 위치해 있는 가게가 이 위치에 입지하는 가게가 적절한지 아닌지들이 판단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후보지별 점포를 이렇게 후보지별로 정해놓고 여러 가지들을 놓고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결정을 사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컨텐츠로 사용할 것이냐 이 후보지를 그거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다 조사될 필요도 있고 이 중에 일부만 내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컨텐츠에 따라서. 그래서 뭐 후보지별로 보게 되면 뭐 후보지는 뭐 40평. 그다음에 여러분들 평방미터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한 평이라는 기준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 한 평을 보통 3.3평방미터라 그럽니다. 그래서 132 나누기 3.3 하면 이 평수가 나오는 거죠. 그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여긴 60평짜리도 있고 또 40평짜리도 있네요. 그 다음에 위치는 대부분 다 이제 2층을 원하는 겁니다. 또 여기는 1층이기도 하고 여기는 대부분 다 6층에 2층, 15층에 2층, 6층에 1층 뭐 이런 위치고 점포 형태가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냐. 그 다음 외관상 건물 노후도가 어떻냐. 외관 건물이 양호하다, 노후도가 중간이다, 노후도가 중간이다, 아니면 노후됐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출입구 위치, 건물 전면에서 들어가냐, 건물 측면에서 들어가느냐 뭐 이런 것들도 되게 2층인데 전면에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측면에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간판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출입구 높이가 어떠느냐 3.5, 2.5, 3m.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층고가 높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공간적으로 느끼는 감각이 굉장히 틀리고요. 천장이 낮으면요. 이 천장이 낮은 가게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업종들 빼놓고는 쉽지가 않아요. 특히 카페나 이런 것들은 천장이 낮은 것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적인 영향들하고 많이 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간판의 위치, 대로변과 주도로의 간판의 위치가 쓸 수 있고, 주도로 및 후면에 간판을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면 쪽에 간판을 세울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간판을 이제 건물에서 어디다 우리가 세울 수 있냐. 우리나라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뭔가 찾아갈 때 그 위치에 와서 간판을 찾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들? 지금은 다 내비게이션으로 찾아오면 건물 위치까지 안내해 주고요. 엘리베이터 앞에 쓰면 그 위치가 다 나와요. 아니면 건물 뭐 1층이나 전면부 1층에서 2층만 정도 보면 되니까. 자, 그다음 간판의 길이를 얼마까지 세울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도출 간판이 가능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원래 이제 내가 어떤 입지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돌출 간판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그 이 상가 앞에 있는 그 횡단보도 이런 거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뭐 잘못 세웠다가는 지자체에서 철거하라고 이제 그런 요청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면의 돌출 정도, 뭐 평평하냐, 건물이 좀 앞으로 나와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창문의 유무가 어떻게 되느냐, 전면하고 측면으로 되어 있느냐, 전면에만 창문이 있느냐, 뭐 그다음에 창문의 형태가 뭐냐, 이런 것들도 요즘에 중요합니다. 카페들 같은 경우는 창문을 전면 창으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뭐 그 카페 창문이면 굉장히 사실 좋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이제 가을, 봄 같은데 날씨가 좋을 때는요, 이 창문을 열어놓고 그 영업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그 신선한 공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원한 바람, 뭐 이런 것들 느낄 수 있으면 훨씬 좋고, 또 요즘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창문이 개폐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환기가 잘 되는 것들. 근데 외관의 길이, 건물 이제 우리 가게가 위치하는 외관의 길이가 몇 미터냐? 25m, 또 20m, 5m. 이거는 이제 그 건물은 40평인데 이 외관의 길이가 5m뿐이 안 되면 길이가 이제 안으로 굉장히 깊다라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건물에 6대가 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그 첫 번째 후보지는 이제 건물이 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가게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경우들은 좀 오래된 가게들이긴 한데, 어떤 특정한 콘텐츠에 따라서는 엘리베이터가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자, 계단을 이용한 출입이 가능하냐? 불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냥 바로 1층은 상관이 없죠. 계단의 넓이와 경사도가 어느 정도냐. 뭐 사람들이 이제 가파르거나 옛날 건물들은 가파르죠. 그러다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자, 화장실 위치, 점포 외부에 있느냐, 내부에 있느냐.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 건물이 깨끗하게 관리되는 관리단에서 관리를 잘하면 화장실이 깨끗이 관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들은 사실은 이제 화장실 때문에 그 가게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생길 수가 있고요. 화장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에 화장실이 있을 때는 내부 화장실을 엄청나게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창고, 창고를 사용할 수 있느냐, 가게 안에 창고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다음 환기시설 어떻게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레스토랑을 하거나 카페를 할 때 조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환기시설은 너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주광냉난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우리 가게의 어떤 여러 가지 스페이스나 공간에 따라서 이 에어컨이 추가로 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민해야 됩니다. 자, 주차가 몇 대까지 가느냐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을 내서 내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기 보면 이제 뭐 그런 것들 적어놨네요. 건물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후보지 입지 중에서 뭐 이제 특이사항들, 그 다음에 여기 특히 화장실 상태 적어놨네요. 화장실은 양호하나 이상은 매우 불량하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이런 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해야 될 입지 조사에서 이런 것들까지 작성해서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했다가는요, 오픈하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후보지별 유동인구 조사를 직접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연령대들, 그 다음에 A 입지, B 입지, 뭐 그러니까 주말에
이렇게 주말 장사를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제 저녁 장사가 중요하다 보니까 주말과 주중에 이 저녁 시간대 유동인구를 살펴본 거죠. 그 다음에 연령대를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여기 이제 주중 같은 경우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유동인구하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의 유동인구도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쪽 상권에 들어가느냐, 오피스 상권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딱 정해서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주말 유동인구 없겠죠. 예, 오피스 상권은 주말 유동인구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5일 근무 시대로 바뀐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정말 이제 여의도 같은 데 가면 시내 같은 데 가면 이제 오피스들이 있는 곳의 골목은 사람이 싹 빠져버립니다. 없습니다. 주중 같은 경우도 저녁 시간대 같은 경우는요, 특징들이 지금 굉장히 아주 명확해졌어요. 과거에 우리가 토요일까지 근무하던 시대에는요, 화, 수, 목, 금까지 사람들이 토요일까지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그 다음에 여행 문화가 발달하고 이러면서 오피스 상권의 주중 가게 저녁 시간대는요, 화수목분이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전체를 놓고 보면요,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만 장사를 할 수 있다, 저녁 장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보지별 유동인구 조사를 할 때는 주중별로도 반드시 내가 이제 우리 가게가 오픈 시간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중, 저녁 시간. 그래서 요즘에는 월요일 저녁이나 이 어떤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요, 영업을 7시나 6시까지만 하는 그런 커피집들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이후에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예.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에 뭐 7, 8시까지만 장사하고 문 닫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서 유동인구 조사 같은 것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다른 입지의 어떤 우리가 노리고 있는 컨셉이나 브랜드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뭐 유동인구 조사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입지 상권 전혀 상관없는 뭔가 그런 아이템을 내가 계획을 하고 한다 그러면 뭐 유동인구 조사할 필요 없겠죠. 그 대신 무슨 조사해야 되죠? 주변에 차로 2, 30분 거리에 유입인구들이 충분히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도로의 형태, 이제 도로 입지가 접근하기 좋은가, 그 다음에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사항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후보지 물건 이제 업종 구성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 건물에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건물하고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2층, 3층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1층에 무슨 가게를 할 때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특별하게 긍정적인 컨셉, 좋은 컨셉으로 뭘 하겠다 그러는데 그 건물 자체에 뭐 노래방, 유흥주점 뭐 이런 것들이 다 분포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곳에는 이제 주점 같은 거 하면 괜찮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건물의 업종 구성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뭐 1층에 부동산 커피숍, 그 다음에 뭐 미용실, 중식점, 한식점, 뭐 병원, 의원, 일반적인 건물의 형태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층에 호프집이 있네요. 그 2층에 미용실 있고, 한식점 있고, 던킨도너츠 온라인 판매점 주점. 주차장은 작고, 예, 주차장은 충분하고, 협소하고. 자, 이 후보지는 이제 보면 커피, 중식, 호프, 음식점 형태의 건물인 거죠. 여기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이제 하나 편의점이 어디가 좋을까? 편의점 어디다 내면 좋을까요? 건물에서. 여기 위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편의점. 위에 학원들이 있으면 1층에 편의점 있는 게 최고입니다. 예. 응?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업종에 따라서도 이제 그게 연결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음식점 있고 뭐 3층에 호프점이 있거나 1층에 치킨집 있으면 1차 여기서 중식점에서 1차 먹고 2차 치킨집 올 수도 있고요. 3차 호프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올리브영 같은 거 1층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병원, 피부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성 인구들이 많이 움직이겠죠. 그럼 여성 인구를 타겟으로 하는 뭔가 카페가 옆에 있으면 잘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제 건물 업종 구성은 후보지가 가장 양호하나, 후보지 1은 중간, 후보지 3은 불량한 것 같다. 뭘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판단이 틀려지겠죠.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상권을 이해할 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내가 상권이 얼마나 성장하고 크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여러 군데를 입지를 알아보다 보니까 뭐 임대료가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 상권이 좀 클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좀 따져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상권이 좀 클 만한 곳에 네가 미리 가서 좀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들을 좀 많이 다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업을 목표로 하는 입지들을 후보지를 선정을 해놓고요. 거기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있는 위례신도시라는 곳에 어? 그 뭔가 상권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면 이런 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하철역이 앞에 들어오는데 이 지하철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성남권에 있는 대학생들을 흡수하고 인근 대학들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습니다. 가천대, 동서울대도 있고요. 이런 대학들의 얘네들이 이제 이쪽에 주로 전철을 통해서 뭔가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 센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연구센터도 있죠. 그 다음에 수정구청이 일로 이사를 온다. 그 다음에 여기 위례 관문에 4만 3천 세대의 배후 도시들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뭐 법조타운도 있고, 그 법조타운이 있으면 여기 이사 들어오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이 동남권 유통경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거주지로 뭔가를 할 가능성이 커지죠. 이런 것처럼 이제 부동산 가면 이런 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는 배우 수요가 12,000세대 있고 이쪽에 있는 43,000세대, 5만 세대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안에서 유동인구처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도 여기 있는 상권이 좀 의미 있는 상권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뭐 이런 거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상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부동산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권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분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유동인구 분석,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그런 내가 상권 주변에 있는 인구 분포, 그 다음에 소비 분포 이런 것들을 상권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를 알려드리면 이제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런 상권 정서, 상권 정보, 상권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권 분석 바로 가기, 경쟁 분석 뭐 가로 가기, 입지 분석 바로 가기, 수익 분석 바로 가기 하면 여러분들 여기다 기본 데이터를 넣으면 수익성을 좀 평가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좀 간단하게 돼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의미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상권 분석 시스템, 입지 분석 시스템, 경쟁 분석 시스템 들어가시면 업종 분석, 지역 분석, 뭐 경쟁 분석 이런 거 다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상권, 업종 분석, 매출 분석 이런 것들 이제 지역 분석들을 다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학교에 있으면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좀 보여드리고 할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 보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그 시스템에 집어넣으면요. 결과가 이제 나와요. 이게 상권 평가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쟁이 심한 지역이면 5등급, 굉장히 심한 지역 5등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곳, 뭐 파란색이 나오거나 이렇게 초록색이 나오면 뭐 여기 이제 좀 들어가면 경쟁이 좀 덜 심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창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빨간 5등급이 나옵니다. 그 지역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리고 성장 가능성, 뭐 안전성, 뭐 영업하기 좋은지, 이게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까지 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시스템 한번 돌려보면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조적인 자료예요,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참고 자료예요. 참고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고 내가 현장 조사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에 따라서 유동인구 조사, 입지 후보지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 조사를 반드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상권 입지 분석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한 걸 여러분들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레스토랑의 위치는 어디냐면 킨도림,
배우 푸르지오 1층, 1차 2층 상가 이제 55평입니다. 그래서 DQBCT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그 신도림 여기가 DQBCT고 지금 상권이 위치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DQBCT 건너편에서 보면 이제 상권의 위치가 여기에 2층에 위치해 있는 상가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상권 분석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들의 주변 이제 상권들이 어떻게 이제 이 안에서 분포하고 또 이 안에 있는 유동인구는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 이 여기에 이제 그 올 수 있는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의 분포 유동인구는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재 여기에 있는 경쟁업체는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상권 분석 시스템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인구 1차 상권은 이제 신도림역 유동인구 역세권 인구들 그 DQBCT나 테크노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를 찾는 고객들 이 지금 2층에 위치해 있는 그 건물에 그 지하에 홈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홈플러스에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500m 내에 5개 이제 배우 아파트 단지가 5,000세대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2차 상권에서는 이제 구로역, 영등포역 1호선 연결 이제 이게 환승역이다 보니까 그다음 1km에 이제 배우 단지가 한 2만 세대 정도가 분포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 노변형 상권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길거리에 이제 노출이 돼 있어서 이제 간판 같은 것들이 보이는 위치가 되겠죠. 그다음에 환승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유동인구들이 많이 내리고 타고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3차 상권까지 범위를 넓혀봤더니 7호선, 1호선, 2호선 연결역들하고 다 연결이 되더라. 근데 주변에는 구로 디지털 단지가 분포를 하고 있고 뭐 보라매 병원, 구로병원, 구로성묘병원 이런 병원들이 분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1.5km 반경 내에는 양천구, 구로구, 강명시까지 다 포함하는 상권이더라. 근데 여기 양천구, 구로구, 강명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도림을 거쳐서 많은 뭔가를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DQBCT에서 유동인구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상권 내 경쟁업체가 없고 이런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이 당시에는 이 상권에는 분포가 없다. DQBCT 이제 안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도림 역세 상권이 DQBCT에 이런 이제 분당, 서현, 정자동 형태의 젊은층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부심권으로 급격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의 연령대 분포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거주하고 있는 30대 인구가 가장 많고 특히 30대 여성 인구가 굉장히 이 동네 주변에 1차, 2차 상권에 많이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차 상권까지도 보면 제일 많이 분포가 되고 있죠. 2차 상권도 전체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여성 인구들이 30대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안에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여성 인구들의 분포가 비슷하게 나오죠. 보면 남녀 이제 하여튼 30대들이 제일 많이 좀 분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더라. 이렇게 보니까 1, 2, 3차 상권을 다 보더라도 자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 다음에 거주 인구수도 3차 상권까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거주 인구들을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제 차를 타고 뭔가 이동해서 외식을 하러 오는 사람들까지도 다 타겟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레스토랑 주변 타겟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여성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풍부한 입지라고 판단을 한 거죠. 주변 상권 내 이제 음식점 분포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이 전체적인 상권 안에서 유사한 상권 자체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6개 정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패밀리 레스토랑, 스파게티 전문점이 6개, 그 다음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한 7개 정도 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1차 상권 내 그럼 몇 개 있느냐 봤더니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파게티 전문점이 하나 있었고요. 이건 테크노마트 안에 위치해 있던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파게티 전문점이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고요. 패밀리 레스토랑은 DQBCT 안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애슐리가 하나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GI 프라이데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쟁 업체들 자체가 이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 경쟁 업체까지 포함했을 때 경쟁 업체가 4개 존재하고 있었고 레스토랑 컨셉 자체가 전혀 틀리기 때문에 상권의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입지 그
사례를 분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입지 후보 타당성들을 검증을 해보는 것들을 통해서 여기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입지인지 아닌지를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조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상권 입지 성공 사례를 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스빈 버블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네, 아마스빈 버블티. 자, 여러분들 나이대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나 했던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사실 브랜드입니다. 아마스빈 버블티가. 뭐 다양한 이제 요즘에 이제 사실 뭐 이 버블티들 뭐 이제 흑당 버블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유행을 다시 하고 있는데 이 아마스빈은 원래부터 이제 버블티가 주요 전략 메뉴였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요거트, 쉐이크, 다양한 뭐 밀크티 음료수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중간 가격대에서 젊은 친구들한테 가장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그 음료를 내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마스빈 버블티가 굉장히 특이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일단 이제 제가 하나의 주변 입지를 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이 아마스빈 버블티가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게 이제 비슷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슷한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저희 동네예요. 저희 동네고 저희 집이 여기고요. 제가 이제 여기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요즘 이제 아파트 이제 신도시들 가면 대부분 이런 형태의 그런 신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일단 이제 여긴 단국대고요. 여기가 이제 메인 도로입니다. 메인 도로고 차들이 다 일로 흘러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모든 차들은 다 일로 들어옵니다. 네, 전부 다.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아홉, 열, 뭐 이쪽도 다 11, 12 이게 다 아파트 단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다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주변에 한 16, 17개의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요. 이 도로로 들어오는 이제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한 15개 단지가 있고요.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인구는 2만 가구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아파트 단지죠. 예. 여기 단국대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단국대 학생들은 대부분 다 여기를 통해서 다 나옵니다. 전부 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다 나오고 여기 이제 죽전역이 이제 스쿨버스 정류장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다 움직인다는 거죠. 예. 자, 그럼 여기 상권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인 상권입니다. 예. 이 메인 상권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다 이 상권에 다 몰린다는 거죠. 여기 상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곳에 지금 화살표 아까 십자로 보셨죠? 자, 이 메인 상권에 바로 아마스빈 버블티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로변에는 평당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한 10평 정도에서 15평 정도 얻으면 여기 한 평당 임대료가 400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상권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서울 시내에 있는 그런 이제 상권들하고 맞먹는 곳이에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곳인데요. 이 아마스빈 버블티는 이 메인 도로에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게 이들의 전략이에요. 이 아마스빈 버블티는요, 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건물 뒤에. 그러니까 골목에 건물 뒤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임대료가 반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학원가입니다. 학원. 주변에 학교들이 있다고 그랬죠.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주변에 있는 학교 애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학원을 오고요. 여기에 학원과 독서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고생들,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들이 여기에 다 밀집해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도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요즘은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음료수를 쉬는 시간에 다 사 먹죠. 자, 이 친구들한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음료수가 바로 아마스빈 버블티죠.
이 뒷골목에서요, 하루에 포스 점포가 350장에서 400장이 발행이 됩니다. 네, 그거는 한 장당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커피 올리 보여드렸었죠. 커피 올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잔이에요. 한 잔. 근데 여기는 포스당 한 잔도 있지만 두 잔, 세 잔, 네 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팔리는 음료수가 1000잔에서 1200잔 정도가 나오는 곳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 말고요. 이 비슷한 상권이 정자동에 있어요. 정자동 학원가에 있는 아마스빈 버블티는요. 하루에 점포를 500장 이상을 찍습니다. 그 점포 발행되는, 그러니까 전표 영수증이죠. 전표 영수증이 500장 넘게 발행이 돼요. 그 매출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하루 매출이 보통 250에서 300만 원을 찍는 곳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대단한 매장입니다. 대단한 매장. 대단한 매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한 120 정도 이상, 120에서 150 정도만을 매출을 올리는 그런 곳입니다. 하루에만. 그 뒷골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매출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위치, 입지에 위치할 때 어떠한 특정 메뉴를 어떤 지역에서 내가 이 지역 타겟으로 하고 있는 고객들을 노리고 이런 상권에 내가 어떤 메뉴를 갖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그런 입지 사례를 제가 아마스빈 프로퍼티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